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유니스의 당당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날씨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가을 같은데요. 딱 요즘 같은 때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가 처서였다는데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네. 예, 이제 계절도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올 봄부터 여름까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통합진보당 상황 또 어떻게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진보 진영의 논란, 그리고 최근 많이 보도되고 있는 묻지마 폭력, 그리고 저희 청년연대에서 진행했던 청년 실태조사 등등등 이야기들을 2시간 동안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네, 제가 노래 신청을 미리 받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신청해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신청을 받다 보니, 7080 금지곡 컨셉으로 제가 마음대로 맞췄어요. 네. 신청하신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예,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첫 곡은 김추자죠. 예. 훌륭한 가수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을게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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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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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 안우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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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 안우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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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유신 시절 금지곡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금지곡이 됐던 이유는 불신을 조장한다는. 네, 불신을 조장하는 게 노래인가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괜히. 거짓말이야. 네. 그 예전에 금지곡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요번에 유신 40주년인가요? 40주년이라고는 안 하고 유신 40년? 유신 선포 40년? 뭐 관련된 행사들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금지곡 콘서트도 한대요. 그래서 그때 다양한 금지곡 부를 텐데 이게 또 금지곡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금지곡 예전에 TV에서 이런 금지곡 관련된 보도 프로그램 방영하는 거 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금지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야 같은 것도 불신을 조장한다고 금지곡이고 어떤 분이 키다리 미스터 김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키 작은 대통령이 열받아서 금지곡 시켰다는 맞나요? 뭐 검증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백아가씨 이미자 동백아가씨도 금지곡이었었대요. 가사가 선정적이라나 뭐 그 뭐지? 하여튼 뭐 피멍이 들고 가슴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선정적이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웃긴 일이 많죠. 옛날 일 돌아보면 뭐 지나고 보면 되게 코미디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한 시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몰래 이제 그걸 비꼬아서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게 나오고 풍자하는 예, 노래나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되면 제가 예전에 무슨 문화비평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살 때 진짜 예전이네요. 그때 그 문화비평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때는 한글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부가 강제하면서 그 연예인들 이름을 다 한글로 강제로 바꿨대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뭐 토끼소녀 이런 거는 바니걸스가 이제 토끼소녀 되고 펄시스터즈 이런 거. 그때 한창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문화비평가가 자기가 빵 터졌던 게 웃지 못할 뭐 하여튼 뭐 이 얘기인데 뭐 키보이스가 이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열세 소년들로 네, 직역을 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전 향수를 자극하는 또 유신이 요즘 또 이제 공주님이 나오시면서 유신 문제가 이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유신 때 어땠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오늘 노래는 이제 그런 7080 금지곡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노래 신청해 주세요. 좋은 노래도 많이 있던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노래 2부에서 집중 노래 음악다방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사실 이게 한 2시간 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나서는 주로 노래를 많이 트는데 2부에서는 윤민석 헌정 민중가요 특집 방송으로 민중가요를 줄창 틀었었죠. 지난주에. 이번에도 윤민석 씨 노래 신청하신 분 계세요. 조금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2부에는 집중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죠. 네, 채팅창 잘 보지 못하니 이해하기 바란다 이런 분들 들어오시네요. 민중의 소리 그 채팅에 들어오지 않고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뭐 방송을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네, 채팅에 들어와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것도 또 재미인 것 같아요. 오늘 8월 24일이죠. 아까 안내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은 제가 어저께 재판 그 판결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참 이 정부 들어서서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을 받는데요. 뭐 한 재판은 아니고 여러 재판이 번갈아 가면서 얼마 전에 그 반값 등록금 촛불 벌금 저 빵원 받았다는 거 제가 자랑했나요? 방송에서? 아, 방송 끝나고 확인한 거구나. 그 제가 채팅창에 페이스북에만 올렸었는데 그 작년 6월에 반값 등록금 집회가 촛불이 막 불길이 막
붙었었죠. 그래서 6월 10일 날,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뭐 촛불에 참여한 혐의로 저한테 소환장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거죠. 아, 경찰 조사 받고 나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벌금을 150만 원 약식 명령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고지서처럼 오거든요. 벌금 내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고 몇 번 벌금을 이렇게 150만 원씩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죠.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던 문제였고,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등록금 뭐 그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직접 얘기했던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고 비폭력으로 호소했고, 그게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시립되는 시행을 했고, 그게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돈이 없어서 등록금 깎아달라는 학생들한테 벌금을 과도하게 내리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운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사회문제 동참해야 된다 생각했고, 연행되고 벌금 받고 이런 학생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정식 재판으로.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변호사 선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벌금 재판이고 이래서 또 그 재판을 몇 번 봤던 분들은 그냥 재판 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판을 수없이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변호 하는 게 요즘 일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변호사 없이 재판을 했죠. 재판에서 제가 뭐 사실 검찰에 기소해서 뭐 집회 참가했다는 걸 부정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제가 뭐 폭력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이제 정당함을 얘기하고 선고를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중간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왜 증거를 한번 추가한다고 재판을 한번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긴장이 한번 걸렸었죠. 도대체 무슨 증거길래, 내가 뭐 사실관계 부정한 것도 없는데 변호사들도 이상하다고 물어보니까.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증거가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저하고 제가 진술했던 내용과 크게 상관없는,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왜 재판을 더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판사가 이거 검찰 착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착오죠 이러는 거예요. 검찰이 완전 쪽팔린 거죠. 검찰 실수로 그냥 실무적인 착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보고서 그거 2장 더 넣으려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장난삼아 이 최후 제 변론의 정당성이 좀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검찰이 실수한 걸, 검찰 실수 때문에 재판 오고 가게 한 이런 피해 배상의 의미를 담아 퉁쳐서 벌금이 빵원되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때는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이렇게 쓴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 끝나자마자 법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형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죠. 형면제가 뭐냐. 그래서 형면제가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무죄 이런 건 아닌데 형을 면제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제가 어저께 가서 이제 판결문을 받아온 거죠. 법원에 갔더니 판결문을 끊어줬는데 딸랑 3장인데 되게 짧은 거예요. 보통은 되게 길거든요. 근데 막 몇 페이지가 한 문장이고 막 이러잖아요. 법원 이 문서 같은 거 보시면. 그리고 한 번 읽어봐서는 도저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네. 이번에는 3장인데 거의 2장에 가까운 3장. 짧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그 형면제 부분 항목에 해당하는 3줄, 여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뭐 대강 이해가 가는데 몇 번을 읽고 변호사한테도 보내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2008년 광우병 촛불 재판을 2011년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만 3년 동안. 그래서 그 판결문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사회를 봤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그게 확정받은 게 2011년 7월이에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게. 근데 광우병 그 대책회의 관련자 중에 저만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저만 형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저만 처벌을 받은 거죠. 그것도 과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그 몰아주기 배당의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판사한테 잘못 배당이 됐고 그 판사들이 계속 이제 이게 이어서 재판이 집행이 된 거죠. 아무튼 예, 또 얘기하니까 또 열받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6개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 이 형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1년 6월에 4년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7월 달에 확정이 됐고 제가 반값 등록금 촉불에 참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작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받기 전이죠. 물리적으로 따지면 재판이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과 앞서 진행된 재판과 두 번째 재판의 내용이 다르지 않죠. 이게 이제 일반교통방해랑 집시법 위반 이 내용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했던 거라 그거에 경합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 합쳐서 판결을 내리거나 또 그 이미 판결 난 그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과도한 기소를 한 거였고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이래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네. 방송 중에 이런 거 막 들어왔는데. 네. 검찰은 과도한 기소였고 판사는 재량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형 면제를 해준 거죠. 네. 판사가 좀 합리적인 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판정에 서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처음 받아본 형 면제 판결이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몇 번 분들이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나마 쏟아지는 벌금과 소환장 속에 가뭄의 단비 같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판결을 받았죠. 그렇지만 검찰은 항소를 할 거라는 거. 네. 검찰이 항소하겠죠? 네. 네, 그게 예상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변호사비도 안 들고 변호사 비용을 뭐 지불하기도 어렵겠지만 아무튼 네. 항소해도 기각되면 좋겠네요. 아, 방송 중에 네. 막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도착했네요. 아이스크림이 왔으니까 녹기 전에 먹어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긴 노래를 틀고 제가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지요. 짙은이 부른 노래 백야 이 노래 들을게요.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을 먹다 온 윤희숙입니다. 맛있네요. 노래 두 곡 연달아 들려드렸는데요. 뭐 들려드렸죠 제가? 동백아가씨, 이미자님의 동백아가씨.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금지곡이었었다고
가사 중에 빨갛게 멍이 들었다 이게 선정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이 메이네요.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급하게 먹어서. 네, 아이스크림 하나씩들 드시면서 네, 들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다 못 먹었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방송 이어갈게요. 짧은 노래 들을게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 계시는데요. 대통령, 키 작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금지시킨 노래 키다리 미스터 김. 이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기다린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세상에 키 크고 싱겁지 않으니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이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쟁이에요. 건들건들 걸을 때는 매력이 흘러넘쳐요. 기다린 미스터 김에게 나 홀랑 반했어요. 기다린 미스터 김은 언제나 털털이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이 세상에 제일 좋아요. 제 눈에 안경이 이렇쿵 저렇쿵 말씀을 할진 몰라도 그 일을 안 보곤 그런 말 마세요. 정말 너무 쟁이에요. 싱글벙글 웃을 때는 내 마음 미쳐버려요. 기다린 미스터 김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네, 키다리 미스터 김. 네. 별걸 다 금지시키죠. 네. 그 마음에 안 들면 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금지시킬 수 있었던. 네. 제가 방송하다가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요. 예, 예. 제가 막 열심히 먹다가, 근데 이게 방송하면서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채팅창에 물어보니까, 예전에 드신 분들이 또 있다는 증언이 있어서, 예. 술도 한 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치맥하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음주 톡톡. 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음주 톡톡.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아, 재판 얘기하다가, 지금 채팅창에 예전에 조 기자님이 사과를 드시느라고 방송을 20분 동안 음악만 트신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예. 예, 저만큼이나 늦게 드시는 분이네요. 20분이나. 네. 전 노래 3곡 정도 들었는데, 짧은 노래 3곡. 예, 그 형 면제 받았던 판결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앞으로 다른 재판들도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양심적인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학생들한테 총 나온 벌금이 1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다들 정식 재판 청구해서 열심히 싸우면 예, 그래도 좀 이기지 않을까. 네. 당당하게 싸우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재판 그 판결문 받으러 법원 갔다가 희한한 풍경 목격했는데 그 법원이 보면 이렇게 동관 서관이 있잖아요. 저희는 주로 서관에 가요. 형사재판이 주로 서관에서 열리고 동쪽 편에 있는 동관은 민사 사건이 주로 많은데 그쪽에서 이렇게 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오는데 뭐 엄청난 무리에 무슨 그 시민들이 모여서 재판 설명을 듣더라고요. 무슨 어떤 변호사가 결과를 막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서쪽에 갔는데 서쪽에도 갑자기 한 무리의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동쪽에서 본 분들은 무슨 세입자 같은 느낌? 주민들 이런 느낌이었고 이 서쪽에서 만난 분들은 보니까 다 어르신들인데 옷이나 이렇게 모자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다들 어르신들인데 계단에 모이시더니 막 왁자지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 구호를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그걸 누가 한 명이 선창을 하고 그 어르신들이 따라서 외치시는데 여러 번 외치시고 계단 앞에서 기념 촬영하시더라고요. 현수막을 들고. 근데 그 현수막 뒤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낯이 익어. 보니까 약간 조갑제처럼 생겼더라고요. 조갑제 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책 같은 것도 들고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핸드폰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그때 못 찍었는데 현수막을 2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하나 들고 하나는 또 다른 분들이 들고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무슨 대한민국 대청소 뭐 500여 군단인가? 하여튼 뭐 요런 제목의 현수막이랑 하나는 5.18은 무장반란이다 이런 현수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5.18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이게 그 북한이 개입을 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어떤 소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페북에 올렸더니 한 패친이 변호사신데 이분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부러진 화살의 그 변호사 그분이시라고. 작년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벌인 것이다라면서 난리친 적이 있다.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저놈들이 이겼나? 오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참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는 재판, 어이가 없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5.18에 대해서 다시 저렇게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된 힘들게 그 5.18의 민중항쟁이라는 걸 증명해냈잖아요.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몇십 년이 걸려서 그걸 증명했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참 저 어르신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저 어르신들 분의 대부분은 그냥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역사 왜곡하고 계속 이 냉전의식, 반공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고 답답했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어제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분이 또 완전 이 생각을 완전 뒤집어주는 이분은 또 이미 70이 다 되신 분인데 전직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교장 교감 선생님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랄까 약간 기득권적인 느낌? 기득권 세력의 느낌? 그 당시는 뭐 그런 생각 없었겠지만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이분은 완전 다르신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점잖으신 분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그 궁 해설 같은 거 안내하시고 역사와 문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애정을 가지시고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고 자원봉사 활동하고 계시는데 해설사 같은 거 하시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점점 얘기 내용이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도 이걸 완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서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다. 생각해보면 400~500년 전에 14세기, 15세기 시절에 그 당시의 정치가 지금의 정치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세종시대의 그 출산휴가, 노비의 출산휴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도 썼는데 당시 노비에게 150일의 출산휴가를 주라고 세종이 그랬고 남편한테 30일 해서 총 180일을 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가에서 반대하니까 그럼 내내 출산휴가만 하느라고 일을 못한다. 반대해서 절충해서 뭐 80일인가 90일로 그걸 줄여서 어쨌든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했다는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10수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계속 그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고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바닥을 다 파서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항일 교육 이런 걸 제대로 안 시킨다. 한 독립운동 교육이나 근대사 교육 같은 거. 그분이 당신 어렸을 때 잘하실 때도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교육하면 다들 좌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그 어르신이. 왠지 보수적일 거로 생각했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그 역사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역사인식 없고 한일 군사협정, 뭐 천안함 다 누가 믿겠냐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공주님이 또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분이 광복절날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다. 울면서 봤다 예전에 극장에서. 그랬더니 그거 보시고 느끼는 바가 크다 그러시더라고요. 남북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 정권이 바뀌어야 남북관계가 바뀌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살 길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랄까 이 오래된 그 연륜에서 나오는 식견과 우아한 품성이 갑자기 선생님이 달리 보이면서 이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뭐 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어도 교감 선생님 하셨어도 이런 생각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말씀은 안 하셔도 곳곳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낮에 뭐 법원에서 봤던 풍경이랑 좀 대립되는 즐거운 경험이었었죠. 재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노래는요. 아까 바위섬 누가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들을게요. 김원중이 부른 바위섬으로 골랐는데 괜찮을까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네. 김원중 씨가 부른 바위섬. 네. 노래 신청해 주세요. 들려드릴게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채팅창에 한나라당, 아니죠. 이제 새누리당이죠. 아직도 한나라당 입에 익어서. 이한구, 원내대표. 이한구 얘기 나오는데요. 아까 저도 기사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묻지마 폭력 민주당 탓이라고. 요 정도는 사실 어이가 없어서. 애교죠, 애교.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헛소리는. 묻지마 폭력,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이게 너무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묻지마 폭력이 두려운 거는 또,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칼부림 사건을 집중 조명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보는 앞에서 그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보도, 기자들 다 따라다니면서 찍고 브리핑 같은 거 하면서 빠른 시민들의 대응으로, 어쨌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경찰 측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 안전망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살짝 언급이 되면서 나갔는데, 진압하면서 나서준 시민들에게 치하하는 어떤 공로패? 이런 것도 좀 치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를 보면서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 행위와 범죄, 이거에 이제 집중 조명해서 경찰이 대응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경찰은 이제 얼마나 잔인한 범죄였는지 그 현장이 이런 걸 부각시켜서 보여주려는 것 같은 거예요. 경찰과 언론의 보도 방식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시사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이제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묻지마 범죄가 점점 늘어나겠구나. 이런 게 이제 거기서도 언급이 됐는데,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경찰의 대책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이 불안한 사회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살짝, 지나가고, 다른 부분, 폭력적인 범죄 부분, 이 부분만 되게 부각시켜서 무용담처럼 이제 막 그 현장을 보도하는데, 좀 답답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칼부림이 나고, 최근에서도 무슨 전철역에서도 있었고, 이번 여의도에서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죠, 주로 이런 묻지마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근데 오랫동안 고립되어서,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빚과 가난과 이런 생활고에 이제 찌들리고 짓눌려 있던 상태. 그걸 혼자서 감당해 오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출구를 본인이 못 찾고, 복수하고, 자기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살률, 기본 일반 자살률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니까, 그게 진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오랫동안 입시 경쟁에 내몰린 것도 되게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개별화돼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청년들 많이 있죠.
고립돼 있고 그 경쟁사회다 보니까 누구랑 이런 상황을 별로 공유하거나 협동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혼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활고에 가장 크게 힘든 건 그거죠. 뭐 내일이면 좀 달라지겠다라는 이런 희망 이런 걸 가지지 못하는 절망감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걸 전 청년들에게 뭐 나약한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전화가 오네요. 이런 묻지마 폭력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원인,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 심각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내일이면 이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다라는 희망, 정직한 희망, 이런 게 이제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되게 안타깝고 이거를 그냥 뭐 정쟁에 이용해서 뭐 누구 탓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진짜 뭐 정말 급 떨어지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정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혀 책임감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도 않고 제일 여당이라는 데가 책임의식도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깝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 지금도 홀로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저도 청년단체 이제 활동하면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게 많이 고민이 돼 왔던 문제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 속에서 사회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과제인데 이 정당 대표들은 지난번 뭐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청년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이럴 때는 다들 청년 얘기하고 청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지금 뭐 별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선전하는 도구 정도인 거죠, 아직까지. 이게 청년들이 자기 세력화가 아직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 반성이 많이 되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고시원이나 뭐 쪽방 이런 데서 있는 청년들 이들에 대한 대책, 이들이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문항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 135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의식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기본적으로 뭐 전체 노동 권리나 생활 권리, 정치의식, 그다음에 기본 현황이 어떤지 4가지 영역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만 19세부터 35세까지 만 39세까지 이렇게 전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은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저희가 뭐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정부를 찾아간다는 노동부로 찾아가서 신고한다 이런 비율이 거의 뭐 20%도 안 되는 상황이죠. 대부분은 그냥 참고 버티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담하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한편 좀 특이의 점 같은 거는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란 질문이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25%고요. 비정규 철폐 고용 안정이 38.4%예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의 입장이라면 일자리 창출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의외로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된 직장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철폐 고용 안정의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게 좀 특이했던 거고, 부채가 있느냐,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다. 절반, 42%가 가지고 있다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절반 가까이가 어떤 이유에서는 빚을 갖고 있다는 건데, 카드값 같은 거는 별로 부채로 생각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부채가 있다. 아직 청년인데, 이거는 사실 예, 좀 크게 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임금은 굉장히 적게 받고 노동은 많이 하는데 예, 계속 빚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부채 원인으로 제일 높이 나타난 거는 교육비, 학자금, 이게 43.7%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자금 대출과 교육비로 부채를 가졌다는 게 이렇게 뭐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뭐 등록금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생활고에 의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가 21.4%예요. 두 번째, 20.5%가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이런 거고.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빚을 짓는, 아까 뭐 그 묻지마 칼부림 있었던 그 청년들도 그랬지만, 예전에 뭐 고 최고은 작가 같은 경우도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을 했었죠. 이런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눈에 확인할 수 없어서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조사에서는 사실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점들이 있었죠. 관련해서 그 최근에 있었던 뭐 좀 묻지마 폭력이라던가 이런 끔찍한 범죄 보도 중에 최근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아르바생이 자살을 했죠. 그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그 사장의 협박 이런 부분들을 폭로했는데, 결국 그 자살하는 것밖에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 알바생은 사회적으로 죽인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그 알바생 얘기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꾸 죽냐. 그걸 막 폭로하고 싸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년 인턴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아까 우리 이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거 보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알바생의 입장, 또 뭐 인턴의 입장, 그렇다면 그 정말로 절대적인 약자잖아요. 고용관계에서 절대적인 약자고, 뭐 알바생은 뭐 자르고 다시 뽑고 이러는 게 뭐 일도 아닌 상황이고, 또 작은 지역사회라고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낙인이 찍혀지는, 그래서 그걸 먼저 그냥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복잡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청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서 알바생들 당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알바생 중에 30% 이상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조차 이제 자기가 부끄럽거나 왠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예, 죄책감에, 죄의식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다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바생들, 성폭력 피해 알바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뭐 전담 기구든 이걸 감시하는 어떤 거든 아니면 무슨 직통 전화든 뭐든 이걸 보호하기 위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모아놓은 게 많지 않은 이런 청년들이 정말 더 극단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또 극단적인 범죄로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의 문제로, 또는 그 특정인 그 사람의 문제로 한정지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빨리 대책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화장실도 간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네, 중간 노래는 아까 신청하신 노래 사랑일 뿐이야인데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신청하셨네요. 저는 국카스텐의 사랑일 뿐이야가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두 곡 다 틀으라고요? 네, 일단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들을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네, 이어서 국카스텐의 사랑일 뿐이야 들을게요. 어머니
네, 예, 사랑일 뿐이야,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와 국카스텐의 사랑일 뿐이야. 네, 두 곡 들었어요. 2부 들어왔네요. 네, 제가 원래 중간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은 죄로 예, 밖에 나가는 건 자제하고 네, 음악을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윤희숙의 당당톡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 방송이네요. 8월은 5번이나 방송을 하네요. 네. 우와. 한 번 정도 빼먹어도 될 텐데. 네. 네, 착실하게. 네, 5번. 다 하려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묻지마 폭력 얘기 아까 하다가, 네. 사실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비난만 하기에도 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걸 같이 느끼는 상황인데, 그래요. 네. 뭐 다들 예상하는 바대 80년대부터 일본은 이랬다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의 방향도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나. 이번 선거가 그래서 또 중요하지 않겠나.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올해 또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격변기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는데 정치적 격변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진보정당 통합해서 통합진보당 만들어지고 총선까지 하고 총선 이후에 계속 시끄러웠죠. 지금까지 논란 중인데요. 통합진보당 논란은 사실 뭐 말로 꺼내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로 다들 잘 아시는 문제고 총선 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통합진보당 또는 이제 소위 경기 동부 이런 말이 나오면서 어떤 지하 조직, 특정 정파에 의해 당이 움직여진다 이런 이제 소문이 계속 돌았었죠. 그 이후에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라는 판명이 나오고 나서 그러다 보니 어떤 뭐 반대나 반박 이런 게 전혀 먹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프레임에서 90% 이상의 언론 보도가 일방적이었었죠. 그 과정이 일단 몇 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이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국면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책이 나왔더라고요.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2012년 통합진보당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민중의 소리도 보니까 팩트북을 발간한다는 걸 봤는데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블랙박스를 열다도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앞에 조금 읽었는데 뭔가 한번 일단은 이런 게 뭐 공식적으로 누가 정리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제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던 그 원인, 부정선거 논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무효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는 안 됐죠. 아직 공식적으로 누가 이걸 인정하거나 정리하거나 해서 일단락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지만 진실규명 그 논란 속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분당 뭐 이런 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결되면서 이제 두 의원의 제명이 혁신이냐 아니냐, 당이 바로 잡히느냐 아니냐, 이게 진보냐 아니냐라는 가치가 거기에 다 걸려 있었다 보니까 그게 부결된 이상 당을 쪼개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뭐 이 당에서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애초에 그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의 논란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따지고 가다 보면 부정선거 논란으로 생긴 거였죠. 부정선거 논란에 의해서 두 의원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퇴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는 당의 결정에 불복했기 때문에 제명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그 사이에 한쪽에서는 애초에 원인이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그 부정선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오히려 부정선거의 주범은 따로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이걸 고발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뭐 어떤 전문가의 표현에 빌면 뺑소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간 건지 애초에 그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이런 게 지금 이제
붕 떠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원인은 사라지고 지금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런 쟁점들만 남아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너는 어떤 입장이냐를 가지고 계속 팔을 갈라왔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세력을 이제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흘러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부정선거는 별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실규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진실규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초부터 지금의 논란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원인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데서 발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엇이든 어쨌든 진실에 기초해서 실사구시하고 진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고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적 기준과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각자의 자기의 정치적 판단만 남는 거죠. 근데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알력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편을 가르게 되고 또 비방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선 그 첫 지점, 단추를 잘못 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바로잡히긴 정말 어렵다. 길을 잘못 들어선 순간 그 잘못 들어섰을 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 그 부분을 일단 정리하면 진실이 이렇고 이건 아니었다.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전 그 다음에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문제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또 그걸 어떤 기준으로 타협하고 봉합할 건지 이것도 계속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밝힌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예전에 또 계속 나왔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게 정치적 결단을 강제하는 게 그게 정치적 결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일정한 기간 흘러왔고 지금 사실 이제 더 이상 분당이나 분열은 이제 그만하고 당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중앙위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토론하는 중앙위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에 이런 여지들이 많이 보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노력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진보 정당을 만들고자 했었던 우리의 원칙, 가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키면서 통합진보당 지켜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려보지 않으면 정리되기 어렵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발씩 양보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저도 한 발 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보를 요구하는 시점은 애초에 잘못 들어선 그 원점에 돌아서서 요구해야 저는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파렴치범이 되고 폐악질을 한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사퇴하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실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통합진보당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진보 언론,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데에 잘못도 크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프라이즈 신상철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천안함 진실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진보 언론이 버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한다거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정정 보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태들이 이제 있어 왔고 애초에 초반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이런 여론
마녀 사냥에 가까운 언론, 여론 공세를 진보 언론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계속 그 여론 공방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높죠. 물론 저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진보 언론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보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분명 평가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언론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네, 위험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통합진보당 논란 외에 진보 진영에 또 논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놀이 맞나요? 책 제목? 쌍용자동차 상황을 다룬. 그러니까 제 주변에 몇 개의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의자놀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권단체인데, 다산인권센터에서 헌병철 위원장과 관련된 입장을 낸 입장문 때문에 그 또 논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당 논란과 약간 닮은 듯 다른 듯 해요. 근데 이런 논란 중에 꼭 나오는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논쟁, 이런 게 아니라, 예, 다 같이 망하는 방향의 논쟁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패턴들이 그런 논란 속에 꼭꼭 나오는데, 네. 의자놀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얘기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 별로 이제 살짝 묻혀질 뻔도 했는데, 트위터를 제가 최근에 잘 안 하다가, 요즘에 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논란을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공지영 작가가 의자놀이라는 르포르타주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쌍용 자동차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인터뷰나 또 뭐 보도됐던 내용, 그 사람들 만나서 들은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용한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보도된 내용이나 칼럼이나 뭐 글 이런 걸 많이 인용했는데, 인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난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종강 씨의 칼럼을 인용했는데, 하종강 씨 칼럼 안에 이선옥이라는 다른 르포 작가의 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르포 작가한테 미리 얘기되지 않고 나왔고, 그리고 그걸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대응 과정에서 공방이 오고 가게 된 거고,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이제 내부의 적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걸 이제 알리고, 이제 그 굉장히 좀 가볍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문제 제기한 하종강 씨랑 이성훈 작가가 이제 이런 쌍용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유명한 작가가 기여해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왠지 여기에 이제 초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종강 씨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다른 모든 걸 잃을 수 있더라도 이걸 싸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뭐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해명의 글도 내고 공방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일단은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이 쌍용 자동차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도 비슷하잖아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마음을 보탰던 사람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통합진보당 또는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와 절망,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게 되게 가슴 아팠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방 속에 이게 그냥 정말 다 보기 싫다, 이러고 그냥 외면할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악마화해서 뭐 매장시켜야 될 문제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왜 그렇게까지 불거지게 되는가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지영 작가가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본인이 모르고 썼든 간에 양쪽의 입장의 차이가, 사실관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을 내려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싸우는 양측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건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의 외부의 목소리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이라던가 언론이라던가 이렇다면 거기에서 또 일파만파가 되잖아요. 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든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말아야죠. 근데 그 공지영 작가와 하종강 씨, 이선옥 작가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둘이 서로 사실관계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여기에 또 여론을 편승해서 글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그 네티즌 여론들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막 감정적이고 적대적으로 글 쓰는 사람, 적대적으로 적대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전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운동하는 단체들은 운동하는 단체들끼리 논의해온 사람들은 토론 속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믿고 토론을 하잖아요.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촛불을 경험하면서 진보 단체들 내에 논의, 논란,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화되는 게 많아요. 진보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진보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네티즌들의 참여도 많이 높아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거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런 과정에서는 보면 막 엄청 날선 토론과 공방이 생기고 그 안에서 두 개의 진영이 나눠지게 되니까 다양한 한 진영이라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의견부터 아주 뭐 온건한 의견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진영으로만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토론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여기 의자놀이에서도 보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토론에 참여한 분들이 네티즌들인지 뭐 어쨌든 독자들인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은 사실 그러길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두 양쪽이 잘 원만히 얘기가 돼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의 날선 이런 공방 이런 걸 좀 줄이고 어떻게 뭐가 더 사실인지 어떻게 해야 이걸 더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좀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토론이 아쉬운 게 있는 거죠. 통합진보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의자놀이 관련해서 쭉 댓글들이랑 이런 양쪽의 입장들 이렇게 보니까 이선옥 작가 그 무명의 르포 작가죠. 그 사람은 본인의 글이 그 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자마자 확인하고 그거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지영 작가 쪽에. 근데 공지영 작가는 이제 그걸 몰랐다. 이제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두 진영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논의가 잘 안 된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공지영 작가는 어쨌든 몇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인에다가 굉장히 출판사나 출판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작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뭐 이선옥 작가는 이름도 모르는 작가고 하종강 씨 또한 진보 진영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공지영 작가에 비해서는 약자죠. 이런 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이제 소수가 된 거예요. 소수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 소수의 목소리를 보면 이제 편들고 싶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공지영 작가의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입장,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지영 작가가 사실 경솔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참여한 사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작가한테는 굉장히 뭐 글 쓰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명과 같은 글을 쓰셨고 그에 대해서 그거를 어쨌든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쓴 거잖아요. 그걸 몰랐든 알았든 간에.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구와 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통합진보당 상황도 부정의 당사자로 완전히 매장이 되고 지금 파렴치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면 전 그 다음은 한 발씩 물러나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번 상황도 처음에 그 의자놀이 책에 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곡해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진심으로 그 문제를 대했더라면 그 다음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참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네, 공지영 하종강쌤 논쟁을 보면서 느낀 점, 공지영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채팅창에.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요즘 지적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투쟁 현장에 그게 이제 뭐 지난 홍대에 김여진 씨가 참여하면서 또 한진 또 뭐 쌍차 이어지면서 이렇게 뭐랄까 방송인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졌죠. 근데 이게 그전에 무슨 콘서트 한번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높아진 건데 이건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 그런 거예요. 이런 노동 현장들이 조합원들의 힘과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그 사회와 연대해서 이렇게 운동 속에서 실천 속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연예인 유명 인사를 누가 많이 더 유치하느냐에 따라 투쟁 사업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로 판가름되고 왠지 그러면 좀 더 투쟁을 잘하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연예인들 유명한 인사들에게 많이 기대하는 심리 있죠. 내가 가서 직접 싸우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어떤 대우를 만들고 투쟁의 동력이 되어서 그 동력이 어려움을 뚫고 이겨왔던 지난 과정이 있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고 집중되면서 이런 것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이제 유명한 분들이 투쟁 참여하고 이러면 되게 좋죠. 뭔가 우리의 투쟁이 되게 더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데 기본 우리 어쨌든 당사자들이 주체들이 싸우면서 이 싸움이 있어야 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도 이게 진짜 싸움이 돼서 이길 수 있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투쟁의 현장에 유명한 사람들만 유치하게 되는 뭐 거기에만 이제 사실 기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네,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좀 쉽게 싸우려고 했었던 마음 어찌 보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싸우고 있는 쌍용 자동차 동지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조합원들이 좀 더 자기의 힘을 믿고 또 힘을 내고 또 다른 연대 조직들과 함께 어떤 투쟁의 큰 흐름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이 유명인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책 논란도 되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의자놀이 많이 사서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쌍용 그 투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저런 사례들을 얘기하시네요. 뭐, 네, MBC, KBS는 관심을 받은 반면에 국민일보, YTN 연합은 관심을 못 받았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국민일보 파업에 좀 더 관심을 주고 그랬었는데 강정은 관심 받지만 밀양은 관심도 못 받는다. 이런 이런 일들이 이제 사례들이 막 올라오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할게요. 다음 노래는 울랄라 세션이 부른 노래 미인 들을게요. 네. 아, 신나죠? 울랄라 세션의 미인. 원래 신중현 씨 노래잖아요. 이 노래도 금지곡이었었대요. 이유는 제가 금지곡의 이유들 이런 거 찾아보니까 가수 신중현의 미인은 내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퇴폐적이래요. 아까 그 거짓말이야는 정치 혐오로 불러온다는 뭐 그거였잖아요. 반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였고 그 노래도 김중현 씨가 만든 노래죠. 김추자 씨가 불렀고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퇴폐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가 이상한 거지 이게? 그리고 그 보니까 아까 그 거짓말이야는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연설 방송 후에 PD가 거짓말이야를 트는 바람에 금지곡이 됐다고 한대네요. 대박인데요. 그 PD 일부러 트는 거 아니에요? 그 PD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신중현 씨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정권에서 국민 통합적인 노래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그의 노래가 무더기로 금지곡이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국 산천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아름다운 강산까지 금지곡 딱지를 붙였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케 해서 이야 대박.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허무주의를 조장한다고 해서 늙은 군인의 노래는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게 한다는 이유로 각각 금지곡이 됐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는 노래에서 말하는 행복의 나라가 북한이 아니냐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대단한 상상력들입니다. 가수 이장희가 부른 그건 너는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해 나홀로 잠 못 이루나는 노랫말을 두고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 금지곡 따지를 붙였대요. 배호가 부른 영시의 이별은 통행금지 시간인 자정에 이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금지시키고, 혜은이가 부른 제3한강교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됐습니다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어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송창식의 왜 불러는 장발 단속에 저항하고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금지곡 리스트에 올랐다.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의 주체가 장발 단속하는 경찰이 아니냐는 거였네. 아 정말 깨알 같네요. 대박입니다. 불 꺼진 밤은 왜 불을 끄고 있냐 그러고.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이장희가 만들고 조영남이 불러 크게 히트한 불 꺼진 창 역시 쓸데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대요. 또 다른 이장희의 곡 한 잔의 추억은 마시자 한 잔의 술이라는 가사 때문에 금지곡이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술만 들어가면 빨간 딱지 붙였던 거 있었죠. 그 벅스나 이런 데 보면 19금 이런 거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가수 심수봉이 11.6 사건으로 암살된 뒤, 박정희가 11.6 사건으로 암살된 뒤 정동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대중음악에 대한 탄압이 여전했다. 그때 그 여인 심수봉 역시 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네요. 아, 심수봉이 부른 순자의 가을이란 노래가 있네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왜 금지됐는지 이건 한 번에 빡 오네요. 네, 순자의 가을. 이순자 여사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참으면 이긴다라는 가사가 들어간 심수봉의 노래 무궁화. 참으면 어떻게 이긴다는 거냐고 11호 걸어서 리스트에 올랐고,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은 어처구니 없게도 가사가 전달이 안 되고 창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대. 와 대박. 전인권이 창법이 미흡하면 도대체 누가 창법이 안 미흡한 건지. 요즘 아이들은 다 출연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단한데요. 전인권이 불렀던 산호라면의 원곡인 자니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도 그렇다면 오늘은 해가 안 떴다는 거냐고 시비를 걸어서 금지가 됐었다. 라고 하네요. 수많은 금지곡들이 해금된 게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해 8월에 문공부 가요금지곡 해금 지침에 따라 금지곡 186곡이 해금되고 뒤이어 방송 금지곡들도 차례로 규제해서 풀려났다. 96년에 사전심의제는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고 방송심의도 2000년 방송사 자체심의로 전환됐다. 이러네요. 참. 그러니까 사전심의, 노래에 대한 사전검열도 있었잖아요. 사전심의제도가. 이거를 거부하는 당시에 콘서트도 있었어요. 제목이 자유라는 콘서트가 매년 이런 음반 사전검열 금지를 요구하면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금지된 노래들은 참 또 뭐 듣고 싶은 노래들이 많아요.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송창식의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자꾸 불러 설레게 해
부르지도 마. 네, 예. 단호한데요. 아, 왜 불러? 장발단속하는 경찰한테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하여튼 이게 제발 저리고 찔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막 다 걸리는 거죠, 노래가. 재밌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재능이네요. 대단합니다. 금지곡, 금지곡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금지곡 부르면, 불러도 잡혀가나요? 아니면 방송에서만 못 부르게 한 건가? 아, 부르기야 했겠죠. 그냥 부르기야. 네, 금지곡 중에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중에 금지곡 하나 있죠. 네, 아침 이슬. 금지곡 하나 더 들을게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 정말 멋있는 목소리와 창법 있는 가수죠. 예, 정말 멋있었어요. 예전에 광화문 촛불 때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로 말하는 가수, 막 나와서 막 멘트 이런 거 길게 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가 아니라 딱 노래만 하는데 카리스마가 장렬.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 이런 음악으로 들으니까 그때 그 감흥이 안 오네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29일에 민중대회가 있었죠. 원래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고 28일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 들어가면 29일날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열고 3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투쟁이 있는 걸로 계획이 원래 나와 있었는데요. 민주노총 총파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예상대로 잘 준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9일 날 서울 대회를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은 원래 서울에서 집중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회가 안산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네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민주노총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네. SJM 앞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준비했던 의도대로 그런 총파업에 기반한 민중대회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가장 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니까 SJM 앞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빈민들 이렇게 조직을 많이 했던 빈민 조직들은 조직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 다른 부분들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건 좀 더 고민이 되네요. 민중대회가 전국 동시다발 광역단위 곳곳에서 열리는데 서울대회는 없고 수도권은 안산에서 경기도 안산 SJM 앞에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SJM 투쟁에라도 집중되어서 이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민년 지금 후원의 밤이 열리네요. 9월 6일 대학로에서 주모리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지금 범민년 간부 10명 중에 5명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안에 5명, 밖에 5명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7월 5일 공안기관이 조문 방북을 결행한 노수희 부의장의 귀환에 맞춰 범민년 납치본부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원진욱 처장을 구속했죠. 그해 앞서 6월에 최동진 민족의진로 편집국장을 법정 모독과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했고요. 이규재 의장님, 이경원 전 사무처장님은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이감되어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 특히나 이제 원진욱 사무처장이 6월 말에 갑상선 유두암 의심 상태,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최근에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에서도 갑상선 절제술이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보석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도 보석이 안 되고 있죠. 허가가. 심지어는 가족까지 공범으로 지정해서 면회를 금지시켰었죠.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인데 이에 대해서 어찌됐든 범민년에서는 범민년 후원의 밤을 열어서 연대와 응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범민년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데 대응을 사실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SJM도 그렇고 또 지금 통합진보당 당원들 100명에게 소환 통지가 왔다 그러고 수없이 많은 현장 투표를 했던 그런 현장 투표소 그런 현장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방과 논란 속에 저들의 이런 침탈, 공격은 엄청 거센데 정작 그 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 조직 내에 다른 논쟁으로 그 싸움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범민년 후원주점의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빨리 그 보석 허가가 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윤기진 그 민권연대 지금 대표인가요? 윤기진 동지 같은 경우도 옥중에서 썼던 편지 문제 가지고 다시 재판 중인데
법정 구속을 각오하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범민련 구속돼 있는 간부님들,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양심수액 편지 보내는 것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있네요. 관심 가지시고 투쟁 사업장에 저희가 이런 논란과 논쟁보다는 현장의 투쟁에서 만나고 같이 싸우면서 사실 극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때 함께 싸울 때는 다들 동지였는데 이 온라인 공간 날선 게시판의 글로 만나면 적대적이 되는 이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만하고 같이 투쟁하고 더 큰 적들 앞에서 그러면 좋겠다. 참 피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선이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넉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통합진보당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뭐 야권 이 후보들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사실 많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가 뭐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별 크게 관심을 지금 사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민주당 경선도 별로 이렇게 지금 호응이 없는 거죠. 화제가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저나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 가야 대선 투쟁을 할 텐데 고민은 좀 그런 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지켜보고 정리되길 기다리고만 있기에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안철수가 나타나서 다 구제해주고 이렇게 대신 싸워주고 이러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뭐 기본 진보 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자기의 가치와 정책 의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민 그게 뭐 지금 통합진보당 상황이 어려워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를 떠나서 당뿐만 아니라 각자 운동 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운동 단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고 요구하는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대선 시기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기들의 정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이걸 실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년연대도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에 중앙운영위를 열어서 하반기 대선 투쟁 계획을 좀 토론을 했는데요. 대통령을 바꾸는 청년들이 바라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일단 가칭 청년 대통령 만들기 운동본부 그리고 광범위하게 꾸려서 청년 세대들의 결집, 청년 세대들의 투표 참여,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토론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열심히 투쟁하고 실천하면서 지금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대선 투쟁,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채팅창에 이런 게 올라오네요. 오늘부터 117일 대선이 남았다고 하는데 9월 10일이 선거 100일 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100일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시작하겠죠. 이때 D-100일 뭐 하는 100일 전투 이런 거. 솔로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9월 24일 연애를 시작하면 크리스마스에 100일이 된다고. 9월 24일 연애를 시작하면 크리스마스에 100일이 된다고 하더군요. 네. 참고하세요. 네. 네,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노래는 아까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페이스북에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윤민석 씨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천리마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윤민석 씨와 그 투병 중인 부인 아내 분의 쾌차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